사회를 이루는 섭리와 섭리법을 시작하겠습니다. 앞에서 다룬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생산성 증가는 사회 구성원의 소득 증가로 이어지고 사회 구성원의 교환할 수 있는 능력을 강화시킨다. 살펴봤죠. 농기구를 발전시켜서 생산성을 높이고 새로운 농법을 도입해서 그래요. 생산성을 높인 결과 어떤 일들이 벌어나는지를 살펴보았죠. 사례를 통해서, 이야기를 통해서. 교환할 수 있는 능력이 커진다 보면 생산자가 생산물을 자신이 직접 소비하는 비중이 작아지고 결국 교환을 통해 필요한 대상을 얻는 비중이 커진다.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자신이 직접 소비하더라도 생산물을 더 많은 생산물을 교환에 이용하는 거죠. 필요한 것을 교환을 통해서 얻게 되는 거죠. 그래요. 그러면 이제 그러한 사회는 이제 시장 지배 시대 제도가 도입된 지배하는 사회가 되는 거죠. 그러한 과정이 진행되다 보면 교환을 통해 필요한 대상을 얻기 위해 생산하는 비중이 직접 소비하기 위해 생산하는 비중보다 커지고, 비중이 바뀐 개인이나 집단의 생산 목적은 직접 소비하기 위한 생산에서 교환하기 위한 생산으로 바뀐다. 그래요. 전 시대 그래요. 한국을 보면 되죠. 불과 100년 전만 하더라도 생산자가 생산한 것들을 대부분 자신이 소비했지만 아주 짧은 기간 동안 발전해가지고 이제 대부분 다 교환에 의지하고 살죠. 소비하기 위해 생산하던 대상들은 교환을 위해 생산하는 대상들로 바뀌며, 그러한 대상들만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개인이나 집단이 생기면서 새로운 직업들이 생긴다. 그렇죠. 살펴봤죠. 다양한 직업들이 생기죠. 그래요. 또한 그러한 와중에 사람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비용이 증가하는 속도보다 소득이 증가하는 속도가 빠르면 출생률이 높아질 수 있다. 소득이 증가한다 해서 인구가 무조건 증가하는 건 아니죠. 비용이 더 빨리 증가하면 힘들어지잖아요. 즉 직업 수의 증가와 출생률의 증가로 인하여 인구가 증가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이러한 문제는 주제에서 지나치게 벗어나니 이 정도로 끝내도록 하겠다. 생산성 증가. 그 생산성 증가는 인구를 증가시킬 수도 있고 감소시킬 수도 있죠. 두 가지 요인이 다 있다는 거예요. 사회적으로 보면. 예를 들어서 뭐 생산성이 증가하다 보면 기술이 발전하고, 기술 발전이 생산성에 큰 영향을 미치죠. 앞에서 이야기에서도 살펴봤지만, 그러면 필요로 하는 사람 수를 줄이잖아요. 그것은 이제 생산성 증가가 인구를 감소시키는 요인이 되겠죠. 또 반대로 또 어떤 게 있나요? 생산성 증가는 생산성이 증가해서 개인들이 풍요로워지면 다양한 것들을 수요하려 하죠. 그러면 당연히 또 그것은 새로운 상품을 있게 하고, 새로운 상품을 있게 하는 거는 이제 기업이죠. 투자가 이루어지게 하고. 그래요. 뭐 양측면이 다 있는 거예요. 생산성 증가는. 양측면이 다 있으니까 그것은 알 수 없다 생각하면 생산성 증가는 어떤가요? 좋은 건가요? 나쁜 건가요? 좋은 거죠. 생산성이 증가하니까 이야기에서 살펴보았듯이 그래요. 그 개인이 풍요로워지잖아요. 그 다음 보겠습니다. 상품. 사람은 직접 생산한 대상을 직접 소비할 수도 있지만 다른 사람이 지닌 대상과 교환할 수도 있다. 그래요. 생산물은 직접 소비할 수도 있고 교환도 가능하죠.
교환하기로 결정된 대상이 교환이 이루어지는 장소, 즉 시장에 공급되면 그 대상은 상품이 된다. 그래요. 교환 대상이 된 대상, 그것이 상품이죠. 꼭 생산물만 있는 게 아니죠. 활동도 될 수가 있고, 뭐 권리가 될 수도 있고, 뭐 그렇죠. 사람이 필요로 하는 것은 다 그래, 상품이 대상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교환하고자 하면. 교환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에게 필요한 대상이 되어야 하고, 다른 사람이 그러한 대상과 교환할 수 있는 수단이 있어야 한다. 혼자서 교환 못하죠. 상대방이 있어야 되는 거죠. 또 상대방 역시 교환할 수단이 있어야 되는 거죠. 교환이 그런 거죠. 교환할 수 있는 수단 역시 다른 사람이 필요로 하는 대상인데, 그 이유는 서로가 서로의 대상을 필요로 하지 않으면 교환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한 사람만 필요로 해서는 안 되죠. 상대방이 가진 것들을 둘 다 서로 필요로 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지 비로소 교환이 이루어지는 거죠. 필요한 대상을 교환을 통해 얻으려는 사람들이 여러 명일 때 필요한 대상은 상품이 된다. 한 사람만 필요한 대상을 교환으로 얻으려면 교환을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이다. 다 한 말이죠. 그러면 어떠한 대상이 필요한 대상이 될까? 사람이 살아가는 데에는 필수적으로 소비해야 할 수단이 있다. 예를 들어 식량, 주택, 의복과 같은 대상은 소비하지 않으면 생명에 큰 지장을 주거나 생존 자체가 불가능하게 된다. 그리고 생존할 때 꼭 필요한 것들이 있는 거죠. 그것이 없으면 생명에 큰 지장을 주거나 생명을 잃을 수도 있죠. 대표적인 게 식량이죠. 즉 이와 같은 생존수단은 누구나 필요로 하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 교환을 위한 수단이 될 수 있다. 그렇죠. 경우에 따라라고 얘기했죠. 생존수단이라 해서 무조건 상품 되는 건 아니죠. 뭐 공기 같은 거는 무료로 주어지니까 자연적으로 경우에 따라 교환 수단이 되는 거예요. 인간은 생존의 필수적인 대상만 필요로 하지는 않는다. 노래를 들으면 즐겁고 영화를 보면 재미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필요로 하면 소비한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그래요. 노래를 부르면 불러주고 대가를 받기도 하죠. 그래요. 섹스를 하지 않아도 생명에 지장이 없지만 쾌락을 느끼기 위해 섹스를 필요로 하고 섹스도 역시 교환이 된다. 사람이 필요로 하는 것은 언제든지 그래요. 교환 대상이 되죠. 상대방이 교환 수단만 있으면 서로 필요로 하는 것만 있으면 그래요. 즉 욕구내지 욕망을 충족하기 위한 수단 역시 교환의 대상이 된다. 단순히 생존이 필요한 것만 아니라 뭐 쾌락적인 것도 사람이 필요로 하면 그래요. 상품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필요로 한다는 것, 그것은 어디에서 비롯되는 것일까? 사람이 필요로 하는 것은 상품이 되는데 교환 대상이 되는데 필요로 한다는 것은 왜 필요로 하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너무 당연한 것이기도 한데 어떤 종류가 있는지 한번 볼 필요는 있겠죠. 그것은 다름 아닌 인간의 마음에서 일어나는 욕구에서 비롯된다. 따라서 사람에게는 어떠한 욕구가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어떤 것들이 상품이 될 수 있는지 알아야 되겠죠. 생산과 소비를 알기 위해서는 그 욕구도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사회를 연구하는데 그게 경제 분야든 정치 분야든 다 사람의 활동이 만들어내는 것들이라 했죠. 사람을 모르고서 제대로 된 탐구가 이루어질 수 없잖아요. 그래요. 이 글을 쓰니가 괜히 이야기를 만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을 등장시키면서.
그래야 제대로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인간이 안 나오면 근데 그런 걸 잘 안 하죠. 그 이상한 문자 숫자만 나오지 그래프 이런 거 사람에 대한 얘기 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 안 되는 거지요. 제대로 알 수가 없게 되는 거지요. 그래요. 한번 보겠습니다. 인간에게는 여러 가지 욕구가 있죠. 우선 생존 욕구가 있죠. 생존 욕구에는 어떤 게 있나요? 식욕이 있죠. 식욕. 안 먹으면 죽으니까 생존 욕구의 한 형태가 식욕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식량, 음료 이런 게 이제 필요하죠. 직접 생산할 수도 있고 교환을 통해서 얻을 수 있고 필요로 하니까 이제 교환이 되겠죠. 배설욕, 생존 욕구의 한 형태. 배설도 중요하죠. 배설 못하면 죽잖아요. 욕마 실현 수단, 변기 휴지 등 이런 것도 그래요. 생산성이 증가하면 교환이 되죠. 그래요. 과거는 어떨까요? 식량도 직접 소비했지만 변기도 뭐 교환을 통해서 뭐 이렇게 잘 안 했을 수 있어요. 옛날에 푸세식이라 해가지고 지금 다 수세식이라서 젊거나 어린이들은 잘 모를 수도 있는데 예전에는 그냥 화장실 가면 밑에 구멍만 뚫어놓고 볼일 봤죠. 변기를 이제 수세식이라서 이렇게 교환을 통해서 깨끗하게 쓰는 것도 그만큼 과거에 비해서 사회 전체적으로 생산성이 좋아져서 그런 거죠. 휴식하려는 욕구. 계속 일하면 죽잖아요. 어느 순간 되면 쉬고 싶다. 그런 욕구도 일어나죠. 뭐 그런 것들도 실현 수단이 있죠. 의자, 주택, 뭐 숙박시설 등 직접 만들 수도 있겠지만 뭐 현실 당국에서는 뭐 사회 생산성이 과거에 비해서 크게 증가해서 이런 것들을 직접 만들지는 않죠. 과거에는 직접 만들었겠죠. 한 100년, 200년 전에는 초가집. 그때 이제 직접 만들다 보면 뭐 초라하죠. 잘 못 만들으니까 전문성도 없고 또 다른 일을 하다가 해야 되고 그러니까 초라한 거예요. 수면욕, 뭐 침대, 친구, 숙박시설 등 뭐 보면 아는 거죠. 육체를 보호하고자 하는 욕구, 의복, 신발 직접 만들 수도 있고 교환할 수도 있고 다 교환하죠. 요즘에는 성욕도 있죠. 이제 쾌락적인 어떤 쾌락을 누리고자 하는 욕구인데 이것도 필요로 하는 거죠. 인간은 다른 이성의 성적 행위 이런 것도 그러니까 뭐 섹스를 하면 다른 이성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피임 도구 뭐 이런 것도 있을 테고 에로물 이런 것도 있죠. 그래요. 얼마든지 그래 될 수 있는 거죠. 놀고 싶어하는 욕망. 그래요. 쾌락을 누리기 위해서 장난감, 놀이공원, 나이트클럽, 스포츠, 여행, 도박, 술, 담배 뭐 널려 있죠. 하여튼 이거는 뭐 생물학적으로 이제 어떤 절로 일어난 욕구고 하기 싫어도 해야 되는 게 있잖아요. 일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어야 되잖아요. 생존 수단 중에서는 공기처럼 공짜로 주어지는 것도 있지만 일해야지 주어지는 게 있잖아요. 인간 사회에서는 그러한 일하고자 하는 의지가 실현시킨 게 뭔가요? 뭐 다양한 작업 수단이 있을 거고 작업 도구가 있을 거고 또 기업도 있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다 거래가 되겠죠. 기업도 필요로 하는 건데 기업도 거래될 수 있잖아요. 사고 팔 수 있잖아요. 필요로 하는 것이 교환이 대상이 되는 순간 바로 상품이 되는 거죠. 이런 욕구들이 있고 2단계
또 삶이 있다는 거예요. 1단계 삶, 2단계 삶, 욕망에 따라 그런 게 있다는 거죠. 소득을 증가시키고자 하는 욕망. 육체에서 비롯된 욕망, 육체와 무관하진 않지만 꼭 그래요. 약간 좀 2차적인 거죠. 뭐 기술 개발, 각종 투자 활동 이런 것도 필요로 하는 거죠. 이런 것들도 거래될 수 있는 거죠. 필요한 건 다 거래되는 거예요. 기술 개발, 기술도 거래될 수 있잖아요. 뭐 특허권, 요즘 그런 것도 있잖아요. 부를 얻고 증가시키고자 하는 욕망, 투자 활동, 기술 개발. 그래. 부를 얻기 위해서는 이제 기술 개발하면 좀 더 큰 부를 얻을 수도 있죠. 그래요. 투자 활동도 있죠. 그래요. 투자 활동도 뭐 필요한 건 다 상품이 된다 했죠. 투자 활동도 상품이 될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주식에 직접 투자하기도 하지만 간접 투자도 하잖아요. 한번 보세요. 명예를 얻고자 하는 욕망, 권력을 얻고자 하는 욕망, 특정인이나 특정 집단을 사랑하거나 미워하고자 하는 욕망, 이런 욕망도 있는 거예요. 사랑하고자 하는 욕망, 미워하고자 하는 욕망. 그래요. 하여튼 여러 가지 들있는데 이런 것도 또 상품으로 실현되죠. 한국에서는 요즘에 그래요. 정치적으로 갈등이 많잖아요. 사랑하는 정당이 있을 수도 있고 미워하는 정당이 있을 수도 있고 미워하는 정당을 그냥 아주 심하게 뭐라 해야 되나요? 비판하고 이러면 또 잘 된다고 하잖아요. 그건 왜 잘 될까요? 사람들한테 이런 욕망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3단계 삶. 그래요. 진실을 알고자 하는 의지. 좀 약간 뭔가 다르죠. 육체적으로 일어나는 것과는 좀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진리를 알고자 하는 의지, 절대자를 알고자 하는 의지, 그런 것들도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것을 중시하면 3단계 삶을 산다는 건데, 누구나 조금씩은 있겠죠. 여러 가지들이 나오는데, 상품이 될 수 있는 거죠. 책 같은 거, 진실을 알기 위해서. 다 상품이 되잖아요. 4단계 삶, 절대자의 뜻을 알고 실천하는 의지도 있다. 그런 것들도 이제 필요로 하면 어떻게 되면 또 상품화 될 수 있는 게 있겠죠. 이런 의지가 있으니까 그 의지를 실현할 수 있는 어떤 수단을 제공하고 이러면 그런 것들도 상품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고 흠쩍 봤죠. 스스로 생각해보면 알겠죠. 뭐 이런 거 일일이 다 나열할 필요는 없겠죠. 이 정도만 해놓으면 스스로 생각했으면 어떤 게 있을까, 또 현실에서는 또 어떤 것들이 그래야 될까, 한번 이렇게 인터넷 찾아보면 다 나오겠죠. 욕구가 있고 교환을 통해서 욕구를 실현할 수 있는 교환 수단이 있으면 사람은 누구나 교환을 통해 욕구를 실현한다. 교환 수단이 있으면, 여력이 있으면. 이 욕구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데, 욕구에는 생존을 위한 욕구와 쾌락을 충족시키기 위한 욕구가 있다. 살펴봤죠. 따라서 전자를 실현하는 수단을 생존 수단으로 규정할 수 있고, 후자를 실현하는 수단을 욕망 충족 수단으로 규정할 수 있다. 상품은 일단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는 거예요. 생존 수단과 욕망 충족 수단. 욕구를 실현하기 위해 필요한 대상을 얻기 위해서는 필요한 대상을 얻을 수 있는 수단이 필요하다. 이 수단은 앞에서 언급했듯이 자본으로 규정된다.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해 동원되는 수단, 그것이 자본이라 했죠. 자본 역시 누구에게나 필요한 것이니 교환의 대상이 된다. 얘기했죠. 그러면 이러한 문제를 이야기를 통해 살펴보도록 하자. 자본은 좀 특별하니까, 특이하니까 한번 살펴보겠죠. 연초에 목축업자와 살롱 주인이 함께 은행에 들렀다. 그래요. 예전에 이야기로 얘기했죠. 그 처녀가 이제 목축업자로부터 투자를 받아서 숙주 건물을 지어서 이제 살롱을 운영하다 했어요.
둘 다 은행의 큰 고객이기 때문에 직원은 금융업자에게 보고하고 금융업자는 사무실에서 나와서 인사를 하고 무엇을 하는지 지켜봤다. 큰 손님 둘이 왔으니까 둘 다 큰 손님이니까 인사도 하고 그러겠죠. 살롱 주인은 680kg의 쌀을 목축업자 비축계산으로 명의로 옮겨달라고 했다. 목축업자와 살롱 주인은 계약을 했다 했죠. 목축업자가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기 좀 그래서 이익이 생기면 20% 이익의 20%를 배당 달라 했죠. 그 배당금을 이제 서로 주기 위해서 살롱 주인이 주기 위해서 온 거죠. 보통 사람이 들고 다닐 수 없을 정도의 쌀을 거래를 할 때는 살롱 주인과 목축업자처럼 실제로 쌀을 거래하지 않고 장부상으로만 거래하였다. 그렇죠. 680kg을 가지고 나와서 거래하기 어렵잖아요. 큰일인 거죠. 그래서 이제 명의만 바꿀 수 있는 거죠. 장부상으로. 뭐 다른 방법도 요즘에는 뭐 수표도 있으니까 뭐 은행에서 수표를 받아서 줄 수도 있고 그 수표를 가지고 오면 은행에서 등록해주고 뭐 그런 건데 마찬가지인 거죠. 명의만 바꾸는 거죠. 좀 과정이 복잡해져서 그렇지. 금융업자는 살롱 주인이 과거에는 다른 동네에서 온 가난한 처녀라는 사실을 알았다. 그렇죠. 살롱 주인이 주막에서 유명했다 했죠. 아마도 사업을 하기 위해 쌀을 빌린 모양이고 가난한 처녀인데 그리고 속적 건물도 큰 투자를 했으니까 쉽게 이제 예측할 수 있는 거죠. 살롱 주인하고 목축업자가 들어와서 살롱 주인이 목축업자에게 680kg을 주니까 이자를 주는갑다 이렇게 생각하는 하겠죠. 금융업자는 살롱 주인이 목축업자에게 쌀을 빌려서 이자를 지불한 것으로 생각했다. 그 다음 해에도 목축업자와 살롱 주인이 찾아왔는데 이번에는 살롱 주인이 1000kg의 쌀을 목축업자의 명의로 옮겨달라고 했다. 목축업자가 살롱 주인에게 돈을 빌려준 게 아니죠. 그냥 20% 이익 중 20%를 달라고 한 거죠. 금융업자는 처음에는 쌀을 더 빌려준 모양이군 하고 생각했지만 그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눈치채는 데에는 긴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살롱 주인은 매일 개수레에 쌀을 싣고 은행에 비축했기 때문에 살롱 주인이 어느 정도 수입을 얻는지 금융업자는 잘 알았던 것이다. 그렇죠. 많은 쌀이 매일 들어오니까 계속 비축해야 되겠죠. 매일 오겠죠. 그리고 어떤 상황이 잘 알겠죠. 그러니까 은행 금융업자는 쌀이 계속 이제 증가하니까 잘 버는구나. 돈을 빌릴 이유가 없구나. 그런 생각에 도달하는 거죠. 저렇게 쌀을 잘 버는데 빌릴 리 없지. 너무 궁금하여 살롱 주인이 들렀을 때 사무실에서 접담에 물었다. 너무 궁금하여 어느 날 투자라고 3,000kg 접담에 물었다. 투자라고 3,000kg의 쌀을 주었는데 이익이 생기면 20%를 달라고 했어요. 그냥 얘기해 준 거죠. 그러면 그 쌀은 빌려준 거예요? 그냥 준 거예요? 금융업자는 살롱 주인에게 물었다. 몰라요. 살롱 주인이 떠나고 금융업자는 생각해 보았다. 5,000kg의 쌀을 대여해주면 1년 뒤 1,000kg의 쌀을 얻을 수 있었다. 20% 이자를 받는다 했죠. 그런데 목축업자에게 5,000kg의 쌀을 주고 목축업자의 권리를 사면 마찬가지로 1,000kg의 쌀을 얻을 수 있다. 그렇죠. 똑같죠. 그런데 살롱 주인이 수입은 갈수록 늘어난다. 목축업자에게 권리를 사야겠어. 3,000kg의 쌀을 빌려준 것인지 그냥 준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5,000kg의 쌀을 준다고 하면 팔 거야. 투자금보다 훨씬 크니까. 그렇게 생각한 금융업자는 목축업자가 들렀을 때 권리를 팔아라고 했다. 그렇죠.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사고 싶은 거죠. 괜찮다 생각하니까. 이익이 증가하면 더, 그 배당금이 더 커지니까. 그랬더니 실소라고 대답하지 않는가. 이유가 뭐요라고 물었더니 이유를 물을 수 있겠죠. 투자금이 3,000kg인데 5,000kg이나 준다는데 왜 안 파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팔면 어차피 비축해야 하는데 500kg의 쌀밖에 얻지 못하는데 왜 팔겠소라고 말하지 않는가. 대여이자와 비축이자는 다르죠. 비축이자는 10%니까 5,000kg에 팔아서 은행에 맡겨봤자 500kg밖에 못 받죠. 금융업자는 대여이자율을 20%를 생각하고 가격을 제시한 거죠. 쌀의 양을 정했는데 목축업자는 비축이자율 10%를 생각하고 답했던 것이다. 다들 이제 자기가 받는 이자율을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은행업자는 아니까, 금융업자는 아니까 뭐라 생각할까요? 10,000kg의 쌀을 준다고 해야 넘기겠고, 그렇죠. 비축 이자율을 생각하면 10,000kg을 줘야지 1,000kg이 생기잖아요. 그 이상을 줘야 되겠죠. 수입이 계속 증가한다 생각하면. 그렇게 생각하는 금융업자는 포기했다. 10,000kg의 쌀을 대여하면 2,000kg의 쌀을 얻을 수 있는데 쌀농이 아무리 잘 된다고 하지만 쌀농 수입이 2배로 증가한다는 보장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렇죠. 아무리 성장해도 정말 두 배로 성장할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쉬운 일이 아니죠. 2배까지 성장하기는. 그리하여 교환은 성사되지 않았다. 그래요.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가 있겠죠. 자본 역시 교환되는데 자본은 어떤 식으로 교환이 되나요? 이익과 이자율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된다. 그런 사실을 알 수 있는 거죠. 자본의 가격이 결정되는 가격이 결정되는 방법에는 한 두세 가지가 있어요. 한 세 가지 정도가 있어요. 우리가 평소에 이제 흔히 거래하는 생산물들 뭐 예를 들어서 뭐 많잖아요. 뭐 쌀도 있고 식량도 있고 옷도 있고 이런 식으로 가격이 결정되나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상품들마다 몇 가지 이제 가격 결정되는 이제 몇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원칙이 있다는 거예요.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